TV 중계하러 간 서영욱 위원 대신 여러분과 함께 한일전을 본 저도 김정용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서호정입니다. 네, 뭐 결과들은 아시겠죠? 한국이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8강 탈락은 이 대회가 생긴 뒤에 최초인데요. 한국은 기존에 우승 1회, 준우승 1회, 4강 2회 성적이 있었고요. 제 기억에 4강 가면 못했다고 욕을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기본 패시브가 4강이고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그 8년이었죠. 8년. 김봉길 감독은 4위하고 경질됐습니다. 네네, 그랬던 대회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우승을 기대하고 나가는 대회인데 게다가 한국은 뭐 굉장히 많은 대회에 진심 모드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대회에도 꽤 강한 선수단을 꾸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필 일본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회에 참가한 이후 가장 그렇죠. 큰 흑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마무리죠. 8강이라는 성적, 한국을 떨어뜨린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 스코어. 거기다가 상대팀인 일본은 우리와 달리 21세 이하 팀이었다. 맞습니다. 자,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남긴 그런 경기를 좀 더 조목조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술적인 면, 그리고 이제 선수 기용적인 측면, 경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전술의 완패라가 맞냐고 황성호 감독한테 물어보면 맞다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선발 라인업 나온 거 보고도 저도 김종용 기자도 그리고 이제 중계에 나가 있는 서영욱 위원도 다 갸우뚱했죠. 물론 이게 뭐 김태환이 앞으로 전진할 것 같고 수비 조합은 왜 갑자기 김현우가 나왔지 싶었는데 보니까는 이번 대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전 센터백으로 세팅돼 있었던 충남 아산 소속의 이상민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줬는데 그게 수비 붕괴와 후방에서의 빌드업의 대실패로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짐작컨대 빌드업 리더 역할을 하는 종류의 수비수가 있고 그 파트너인 스타일의 수비수가 있다면 이상민이랑 김현우가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 센터백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김주성과 좀 빌드업 리더 종류 또 그 지휘관 종류 그런 종류의 스타일인 김현우를 짝을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핑계라고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현재 이제 울산 현대가 소속팀이거든요. 김현우 선수. 근데 김현우 선수가 올해 거의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그 앞서도 유럽에서 경기를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컴백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FA컵 이런 경기에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한범 선수를 선발을 했었는데 이한범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에 오기 전에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김현우 선수를 대체로 뽑았거든요. 근데 경기 감각을 볼 때는 김현우 선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최대한 안 나와야 그게 옳은 상황이었는데 이상민 선수가 코로나로 하필 빠져버리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한일전에 황선홍 감독이 김현우 선수 카드를 꺼냈는데 김현우 선수 혼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로 맞춰보지 않은 조합 그리고 선수 본인이 올 시즌에 지금 경기 출전 감각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오늘 정말 최악의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와버렸다.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도 좀 새로운 조합을 꺼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조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뭐 여러 카드를 시험을 했지만 한일전에서 일본 상대로 너무 공격적이야. 약간 뜻밖의 공격적인 조합을 네. 꺼냈어요. 일단 홍현석, 고재현, 이강인의 조합이었는데요. 홍현석, 이강인은 사실상 뭐 비중 있는 경기,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이번 대회에서 이제 필수 조합이었었고 나머지 이제 한 명의 선택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고재현 선수가 물론 이번 조별리그 때 경기에 나오면 이선에서 들어가는 침투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소속팀 대구에서도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좀 너무 보전적인 공격적인 조합이었다. 그러니까 뒤처리 누가 해줄 건데 도대체? 홍현석 선수가 그나마 그 역할에 가장
가깝다곤 하지만 이 선수도 사실은 뒤쪽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수비가 뒤쪽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조합으로 김주성, 김현우로 나갔어야 된다면은 조금은 뭐 저희는 지금 결과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 센터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선수 그 역할은 권혁규를 선발로 쓴다고 물론 권혁규를 빨리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을 하긴 했죠. 아니면 이준용을 쓴다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오늘 선택했던 중원 조합은 너무 공격적이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네. 사실 선발보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좀 더 낫긴 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실점을 쭉 했지만 교체 효과가 후반전 시작한 직후에 한 15분 정도는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말씀하신 권혁규를 투입한 뒤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선발 라인업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동안 한국이 뭐 늘 다들 알고 있었던 정말 수십 년 동안 유구하게 내려온 한일전 승리 공식이 네. 이번 경기에 황선홍 감독이 현역 시절에 많이 느껴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선발 라인업을 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한일전 승리 공식이라고 하면은 점유율과 패스, 기술은 니네가 가져가라. 대신에 피지컬 투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득점과 결과는 우리가 가져간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일전의 승리 공식인데 물론 이 승리 공식을 타파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결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더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상징적인 성과니까 그 부분도 이겨내야 됐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그런 투지나 피지컬 적은 숫자의 어떤 상황에서 일본은 한두 명의 선수가 계속 해결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 나가는 반면에 우리는 하프라인 위에서 점유를 하면서 뭔가를 계속 빌드업 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결국 하나도 통한 게 없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만 거꾸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만 평소에 하던 좀 피지컬을 앞세운 플레이를 좀 덜 한 게 아니고, 인상적인 건 일본이 뭐 우리가 일본이 뭐 좀 플레이가 뜻대로 안 되고 한국이 이길 때 보면은 예쁘게만 하다가 아무런 실속을 못 챙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일본의 단점을 얘기하고 했는데 거꾸로 일본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수의 결정력도 좋았고 네. 과거 일본이 부러워했던 한국의 장점을 오늘 일본이 거꾸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요할 때는 자신들 특유의 기술이라든가 패스라든가 압박에 대한 중요한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부분적으로는 역시 해주고 전체적인 컨셉 자체는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상대와의 경합이라든가 피지컬 승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그런 자세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쟤들을 이런 어떤 뭐라고 해요 반쪽짜리 축구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축구 그 모든 게 다 잘 되는 그런 부분 그게 완전히 일본이 우리를 다방면으로 압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0대3이라는 스코어가 나온 게 뭐 타당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좀 단순히 이제 스타일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넘어서 영악할 정도라고 제가 느꼈던 게 거친 반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그렇게 편하게 빌드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눈치를 챘는지 이강인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을 좀 거칠게 다루는. 이선에 있는 오늘 이 경기에서 두 골로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이선에서부터 이강인 선수가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볼 피딩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수비 라인 앞쪽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개인 기술이 탈압박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스즈키 유이토가 끊어버리고 네네.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협력 수비 들어와서 끊어버리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한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10분 15분 정도 경기를 좀 지배하면서 특유의 마법 같은 그런 탈압박을 보여줬을 때 외에는 결국은 경기 흐름을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했죠. 네, 한국 입장에서는 판정이 아쉽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그렇게 많은 거친 플레이를 했는데 거친 플레이에서 나온 경고가 거의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일본이 경기 내내 받은 경고가 다 합쳐서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빌드업 후방 빌드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드려. 사실 솔직히 저기 설이 었었어요. 빌드업이.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뒤쪽에서 골키퍼하고 두 명의 센터백이 그거를 하려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일본한테 좋은
먹잇감을 준 거지. 그런 미스로 인해 가지고 뭐 최준 선수도 그랬고 양사이드 풀백도 그랬고 뒤쪽에서 빌드업이 되게 불안한데 그거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기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왔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한 고집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전에 한국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앞쪽으로 바로 주면서 아니면 이강인 선수한테 빠르게 공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빌드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불안한 뒤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기만 가중이 됐었습니다. 네. 민성준 골키퍼가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3대 0이 나왔습니다. 네. 경기 중간에 일본의 그 유효슛이 계속 쌓여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0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좀 안타까운 종류의 패배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일본의 0대 3으로 친 이 결과가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일본은 좀 비중이 비교적 낮은 청소년 국제대회들 그렇듯이 자주 그렇듯이 연령을 낮춰서 나왔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는 이제 1년 연기가 됐지만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대회를 위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시야에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 대회 21세 대표팀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래도 2살 더 많은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고 경험이나 어떤 육체적인 성장이나 성숙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위가 그래도 발휘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뒤지지 않았고 특히나 2살 어린 일본 선수들 기술이 확실히 우리보다 우위였습니다. 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일본 선수들을 압도한 거는 이강인 선수 정도였었고요. 아쉬운 면이죠. 네. 일단 일본에서 이제 이 승리, 일본 입장에서 승리에 제일 큰 역할을 한 선수 중 하나인 스즈키 유이토. 이 선수는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주전 경쟁 중인데 오히려 오세훈보다 팀 내 입지가 넓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네, 오세훈 선수가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울산에서 시미즈 에스펄스로 이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산타나라는 외국인 선수하고 그리고 오세훈 선수보다 2살 어린 스즈키 요이토 선수가 지금 공격 주전 경쟁에서 오히려 앞서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명백히 증명이 됐어요. 그 마지막 득점 상황에서 그 네. 간결한 턴과 왼발 마무리는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 뒤에도 한번 또 바이시클 킥 장면을 보여주면서 헤트트릭까지도 이룰 뻔했었는데 저런 부분도 상당히 뼈아프네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선수가 시미즈 갈 때 다들 우리의 목소리 높았거든요. 왜 울산에서 주전 경쟁을 하면서 주전 자리도 점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놓고 시미즈로 가는가? 근데 결국 시미즈로 가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어린 선수한테 주전 경쟁에 지금 밀려버렸고 이번 경기에서 오세훈 선수 물론 선발은 아니었지만 뭔가 더 극적으로 비교되는 결과만 나왔죠. 네, 뭐 안타까운 결과였고요. 뭐 이를테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방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국이 유효슛이 거의 안 나와서 그렇지 뭐 몸에 맞는 슛이라든지 위협적인 네. 장면이 없었던 게 아닌데 좋은 방어를 보여준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는 2002년생이고요. 심지어는 일본 센터백인 체이스 안리 선수, 그 혼혈 선수는 2004년생. 네, 앞으로 헤어를 했던 네, 18세였어요. 이 선수는 이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아직 유소년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한국의 23세, 뭐 22세 공격 자원들과 경합해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의 현재도 현재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게 만든 0대3 대패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일단 경기 시작 전에는 일본 지금 선발 라인업에만 혼혈 선수가 3명이나 있었었고 대기 명단에도 몇 명이 더 있었죠. 일본은 왜 저렇게 혼혈 선수가 많은 것이냐고 했는데 확실히 일본이 저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자신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운영에서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쉬운 게 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실상 10년 가까이 성장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홈그로운 제도가 없다 보니까 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각급 대표팀이나 프로팀에 합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미 뭐 기량이 진짜 아깝다, 뭐 최고의 유망주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프로의 문을 두드리다가 그 말씀하신 귀화가 안 돼가지고 좀 지체되는 선수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문호를 열어주는 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것도 대한축구협회에 계속 좀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서우정 기자의 좀 미래에 대한 제언까지 들어봤고요. 뭐 한일전 패배는 늘 쓰고 0대3 패배가 요즘 좀 잦아져서 네, 작년 3월에도 나왔고 더 씁니다만 올해도 예, 네. 나와 버렸네요. 네. 하지만 작년 3월 0대3 패배 이후에 A 대표팀이 생각보다 빠르게 털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오늘 경기가 한 번에 정말 좀 오랫동안 기억될 좀 창피한 패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발판으로 여기서 단점 찾아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또 패배지만 또 걸음이 되어서 앞으로는 또 더 강한 한국의 U23 대표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